자, 그 16장에서는 강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운동방정식을 가지고 그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내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배웠다면은 17장에서는 이제 그 운동방정식을 한번 적분에서 얻었던 그 적분 원리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이 적분 원리가 강체에 대해서 어떻게 성립하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이것도 뭐 사실은 그 증명 과정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파티클에 대해서 적분 원리가 성립한다면은 그 강체도 파티클들의 집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파티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그 적분 원리를 다 그 기술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강체 전체에 대한 적분 원리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체에 대해서도 파티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분 원리가 당연히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뭐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따로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파티클에 대해서 그 적분 원리가 유도되듯이 강체에 대해서 그 유도되는 과정은 여기다가 지금 적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강체에 대해서도 지금 금세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적분 원리가 성립하게 된다 하는 점을 갖다가 알고, 그러면은 강체의 적분 원리가 성립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적분 원리 배웠을 때 두 가지 적분 원리를 배웠어요. 일과 에너지 원리, 그리고 충격량 운동량 원리. 그래서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그 강체계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가 13장에서 파티클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일과 에너지 원리나 충격량 운동량 원리나 이걸 그 적용할 때는 파티클은 회전 운동이 없기 때문에 E를 얘기할 때나 또는 운동 에너지를 얘기할 때나 또는 운동량이나 충격량을 얘기할 때 회전 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게 이 17장에서 그 부분이 나타난다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회전 운동과 관련된 용어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강체의 운동 에너지, 그럼 파티클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 강체도 이렇게 파티클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하나의 파티클이 질량이 dm이라고 그러면 그 파티클의 속도가 vp면은 2분의 1 mv 제곱. 그런데 이 강체는 많은 그런 파티클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해주는 겁니다. 인테그랄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강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구해진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체의 임의점, 이 P점은 강체 전체의 모든 점들을 대표하는 점들이에요. 대표하는 점들이니까 그 점의 속도는 강체 중심점의 속도와 질량 중심점의 속도와 이런 관계가 있다. VP는 VG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이거는 우리가 운동학 2점 정리해서 속도 관계식에서 배웠던 식이죠. 그래서 이 제곱이라는 건 그 벡터 내적 동일한 벡터 하면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내적했을 때 이렇게 4개의 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4개 항, 결국은 요 4개 항 중에서 요 가운데 있는 건 요거 곱하기 요거나 요거 곱하기 요거나 같으니까 이게 3개 항으로 된 거죠. 되는데 여기서 요 가운데 있는 항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VG나 오메가나 이런 놈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유는 VG나 오메가는 이 인테그랄하고는 무관하니까, 강체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가 이 영역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각속도도 영역하고는 무관하니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끄집어내고 요 안에 있는 놈만 보면은 인테그랄 RDM이라는 거는 질량 중심점에서 모든 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한 거는 0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정의된 게 바로 질량 중심점이에요. 질량 중심점은 이게 0이 되도록 되는 게 질량 중심점이랍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두 번째 텀이 없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와 마지막만 나오는데,
요 마지막 텀에 보면은 요 뒤에 나오는 요거 R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이란 요 항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16장에서 배울 때 요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배웠어요. 강체의 앵귤러 모멘텀. 그래서 결국은 요 앞에 있는 요 항과 뒤에 나오는 요 항이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다. 강체 질점에 대해서는 요것만 있었죠. 질점은 2분의 1 mv 제곱만 있었는데 강체에 대해서는 자기 질량 중심점의 속도와 관련된 이 운동에너지 항과 그리고 얘가 회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회전이 하나 또 없다 그러면 얘는 없죠. 오메가가 0이 돼버리니까 이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없죠. 회전 때문에 발생하는 요 또 하나의 텀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이 병진 운동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고 요 두 번째 항이 회전 운동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강체에서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둘로 나타나게 된다. 이 식은 3차원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3차원 운동을 하더라도 3차원 회전 운동을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고 2차원이 되게 되면 요게 뭐가 되냐면 요 HG가 2차원은 IG 오메가가 되죠. IG 오메가가 되니까 IG는 그 스칼라고 오메가 닷 오메가 하면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결국 요 텀이 2분의 1 IG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2차원 평면 운동할 때는 3차원 공간 운동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안 되죠. 3차원 공간 운동. 17장에서는 주로 IG 오메가 제곱하는 여기 나오는 요 밑에 이렇게 표시됐죠. 요 식을 주로 17장에서는 평면 운동만 다루니까 요걸 많이 쓰지만 18장에 가서 다루게 된다면 이걸 그대로 써야 돼요. 3차원 공간 세 방향을 다 회전 운동 세 방향을 다 따진다면 그래서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한다고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제 이 식을 써야 되는 거고 강체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일이 그래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되는데 일이라는 게 이 강체는 회전 운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체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요 한 점에 강체상의 어떤 점에 임의점에 여기 저 대표점이라고 그랬죠. P점에 어떤 F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을 때 요 힘이 해주는 일량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요 F 곱하기 요 P점의 움직인 양 그 F하고 내적 DR 요 P점의 움직인 점을 DRP라고 해놨습니다. 요게 스몰 인피니시멀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아주 작은 양의 움직인 양 하면 요게 델타 W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E를 갖다 정의할 때 배웠어요. 근데 이런 힘들이 이 강체 전체에 대해서 많이 퍼져 있다 그러면은 이 힘이 강체 전체에 대해서 퍼져서 작용한다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 적분을 해서 구해야겠죠. 이런 힘들이. 이게 힘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여러 개가 적분해 대표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이 영역 전체에 작용하는 그런 힘이라고 그러면. 자, 그런데 이 DRP라는 요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DRG 플러스 D세타 크로스 R. 요 식은 요 DRP가 요거하고 같다는 식은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 보면 아냐면 바로 우리 운동학에서 이점 정리 속도 관계식하고 얘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그걸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요 각도는 벡터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양의 각도는 작은 양의 그러니까 인피니시멀 앵귤러 디스플레이스먼트 아주 작은 양의 그 각변이는 벡터예요.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양의 각변이는 벡터예요. 이걸 갖다 학부 과정에서 여기서는 증명은 안 합니다. 큰 각변이는 벡터가 될 수가 없는데 그때 그랬죠. 90도로 이렇게 x, y로 축으로 돌리면은 결과가 달라진다고. 근데 작은 양을 돌리면 같아요. 결과가 작은 양을.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표시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앞에 텀이 F 곱하기 요게 자기 질량 중심점의 변이량 그리고 그 뒤에 양은 이거 F하고 여기 뒤에 R하고 크로스가 되게 되면은 D세타는 이것도 뒤쪽으로 빼고 얘가 F 닷 그러니까 A 닷 B 크로스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C 닷 A 크로스 B는 A 닷 B 크로스 C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F 닷 D세타 크로스 R이 여기 나온 것처럼 D세타 닷 R 크로스 F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벡터 캘큘러스 배울 때
배웠던 그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게 바로 모멘트잖아요. 여기 R 크로스 F가. 그래서 결국은 워크양이 그 힘이 작용하는 힘에 의한 질량 중심점에 대한 요 내적에 의한 워크양과 그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의한 이 앵귤러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워크양. 그래서 이거는 병진 방향 그 운동과 관련된 일량이고 얘가 회전 방향 운동과 관련된 일량이에요.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워크를 따질 때도 병진 방향 운동에 의한 워크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 모멘트가 발생하면 모멘트에 의한 일량도 같이 따져줘야 된다. 회전 운동 관련된. 그래서 그 질점 운동을 할 때는 병진 방향 운동만 따지면 됐었는데 이 회전 운동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 따질 때도 회전 운동 에너지를 따져야 되고 E를 따질 때도 회전 그 모멘트에 의한 회전 방향 운동을 일으키는 게 모멘트잖아요. 모멘트에 의한 일량도 같이 따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게 이렇게 변환되게 되는 요 시기 이렇게 변환되게 되는 그 원리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 하나의 힘이 작용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작용하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 개가 작용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왜 마찬가지면 얘하고 얘하고는 캔슬되니까. 캔슬되니까 이거 똑같은 얘하고는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똑같으니까 얘는 캔슬되니까 이거 세 개가 얘 하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 세 개는 얘하고 둘하고 얘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요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과 얘 둘이 바로 짝힘이기 때문에 모멘트 발생시키죠. 토크, 짝힘에 의한 모멘트를 토크라고 그러죠. 그놈이 바로 이놈이란 M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힘이 똑같은 힘이 질량 중심점의 그 변이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일량과 그 요 두 개 짝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에 의한 이 앵귤러 디스플레이가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량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려서 요 결과를 갖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종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돕는다고 해놓은 게 이해를 돕긴커녕 점점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하여간 여러분들 중에 좀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아마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대충 보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더 진행하기 전에 용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요. 용어. 여러분이 짝힘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짝힘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가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그 힘을 갖다가 짝힘이라고 한다. 영어로 커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커플. 근데 사실은 짝힘은 꼭 그렇게 두 개로만 이루어진 게 짝힘이 아니라 하여간 합쳐서 0이 되는 건 다 짝힘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가 돼도 돼요. 삼각형으로 하나의 힘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세 개의 힘이 같다. 그래도 그것도 짝힘이에요. 자, 그런 짝힘들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갖다가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그러니까 토크는 특별한 종류의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토크라는 용어와 모멘트라는 용어를 보면은 일상생활 중에서 사람들이 막 섞어서 써요. 특히 토크나 모멘트 이런 얘기가 뭐 일반 그 사람들이 잘 모르죠.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조금 배웠기 때문에 조금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데 엔지니어라는 사람들도 특히 기계공학을 한다는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은 토크라는 용어와 모멘트라는 용어를 막 섞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섞었으면 안 된다. 토크는 짝힘에 의한 모멘트예요. 특별한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가 토크는 모멘트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모멘트는 토크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용어를.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토크라는 이 모멘트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걸 갖다 특별히 구분지었냐 하면은 토크는 모멘트라는 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 하나만 있다면은 이 모멘트는 내가 이 힘에 의한 모멘트를 갖다 어느 점에 대해서 잡느냐에 따라서 모멘트 크기가 달라지죠. 그죠? 여기서 더 멀리 떨어지면은 멀리 떨어진 점에 대한 모멘트는 이 힘이 동일한 힘이라 할지라도 더 큰 모멘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짝힘은 어느 점에 대해서 잡더라도 모멘트가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에 대해서 잡나, 여기에 대해서 잡나, 여기에 대해서 잡나, 어디서 잡나 똑같아요.
그래서 짝힘에 의한 모멘트 토크는 어느 점에 대해 작용하는 토크라고 얘기를 안 해요. 토크는 그냥 토크가 작용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멘트를 얘기할 때는 어느 점에 대한 모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멘트는. 자, 그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이 용어에 관련된 거예요.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주 사용하는 회전 운동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짝힘이라는 용어와 토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용어를 갖다가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 막 마음대로 갑자기 봄에는 토크라고 썼다가 가을에는 모멘트라고 썼다가 골고루 쓰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기분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다. 자, 그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건 용어에 대한 잠깐 얘기고, 그래서 이런 강체계에 대해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나 모멘트나 할 것 없이 그것들이 다 보존력일 때, 보존력만 일을 할 때, 그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작용한다 하고 우리가 13장 배울 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갖다가 할 때도 이 운동 에너지에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가 두 개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이 보존 에너지에도 예를 들면 토셔널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 토셔널 스프링에 의한 건 회전 운동에 의해서 그 토셔널 스프링의 에너지가 저장되죠. 그런 에너지가 회전 운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보존 에너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갖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회전 운동과 관련된 항들이 똑같은 식을 쓰지만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기억해야 되는 게 17장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강체 동력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점 동력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질점 동력학은 강체 동력학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데, 강체가 회전 운동 안 할 때 그건 질점 동력학하고 똑같아요. 강체가 회전 운동 안 하면 질점 동력학하고 똑같다. 방정식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14장에서 그 강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유도해 놓고 나서 보니까 병진 방향 운동 방정식은 질점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체가 회전 운동 안 하면 질점에서 했던 방정식 그대로 써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전에도 한번 했었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그래서 그 점을 갖다가 그 회전 운동이 더 관련이 된다 하는 것을 갖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일률에 대한 얘기도 똑같아요. 일률도 원래 우리가 할 때 이게 dt분의 dw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때 힘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힘 곱하기 속도인데 이 속도가 강체상의 임의 한 점이라고 그러면 그 한 점은 질량 중심점의 속도하고 더하기 그 강체의 각속도 크로스 그 질량 중심점서부터 그 점까지의 위치 벡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거 내적한 놈이 이게 병진 방향 운동에 의한 일률이고, 이 뒤에 있는 요 놈이 바로 회전 방향 운동에 의한 일률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게 힘에 의해서 질량 중심점이 움직이는 속도, 그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요게 요 일률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힘이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그 강체가 회전 운동 하기 때문에 각속도하고 이렇게 내적돼서 또 그 요 일률 포션이 컴포넌트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회전 운동에 의한 병진 운동에 의한 일률, 뒤에 거는 회전 운동에 의한 일률, 이렇게 회전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일이 됐던 일률이 됐던 나중에 이제 그 임펄스나 모멘텀과 관련됐을 때도 리니어 임펄스, 리니어 모멘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앵귤러 모멘텀, 앵귤러 임펄스를 다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그 회전 운동 관련된 것들이 추가로 나타난다는 점이 17장에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점이다. 한 가지 문제 풀다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 사실은 뭐냐면은,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어떤 강체가 어떤 고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다. 여기 핀 조인트가 있다. 그럴 경우에 얘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은, 얘 운동 에너지는 원래 정의에 의하면 자기 질량 중심점에 병진 운동에 의한 요 운동 에너지 항하고, 그렇죠? 2분의 1 mvg 제곱. 그 다음에 이 강체가 회전 운동하기 때문에 이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IG라고 하면 2분의 1 IG 오메가 제곱, 얘가 회전 운동하는 오메가. 그래서 이 평면 운동할 때 이렇게 두 개 항으로 이루어지는데, VG는 요거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D 곱하기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요 VG가 D 오메가라는 걸 요 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요 밑에 식이 얻어져서 결국 요 IG 더하기 MD 제곱이라는 게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런 강체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이렇게 고정점이 있으면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둘로 구태여 구할 필요가 없이 요 하나로 그냥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체 고정점이 있으면은 운동할 때, 고정점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고정점이 없으면 그냥 이 원래 이 정의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정점이 없으면은.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유용하게 강체 운동 에너지 계산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한 이런 사실들 외에는 사실은 17장에서 뭐 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더 뭐 복잡하게 배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회전 운동이 더 관여가 됐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푸는지 연습을 충분히 해서 그걸 충분히 습득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몇 개 이제 예제들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일과 에너지 원리 또는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강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 그 예제들을 이제 좀 살펴보자, 이거죠. 자,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데, 여기 디스크에 이렇게 끈으로 묶여서 여기 추가 B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중력이 작용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풀려 하죠. 그런데 이 디스크에 M이라는 모멘트가 작용해요. 시계 방향으로. 그럼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 모멘트를 갖다 표시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 80K 헤드 이렇게 하죠.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회전 항상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다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 뭐 디스크의 질량과 얘 추의 질량과 이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와 이런 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 B의 초기 속도가 2m/s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붙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1.2m 밑으로 풀려 내려갔다 오니까 이렇게 하고, 그때 속도를 구해라. 속도 구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하기에 속도와 관련된 거는 워크 앤드 에너지 프린시플,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 원리도 쓸 수 있고 충격량, 운동량 원리도 속도와 관련된 것들이 항상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주어진 정보 중에 1.2m, 이게 거리가 주어졌어요. 거리가, 움직인 거리가. 주어진 정보 중에 거리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일과 에너지 원리 써야 되는구나, 이거죠.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거리나 또는 앵귤러 디스플레이스먼트, 각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일과 에너지 원리 써야 되고, 시간을 구해라든지 시간이 주어진다든지 하면은 그건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정보가 어떻게 주어졌나를 잘 봐야 된다. 뭘 쓸까를 결정하는 거는 그 주어진 정보나 요구하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추의 운동과 얘 회전 운동은 서로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으니까 그 관련은 이 추가 돌아가는 거의 각 속도가 예를 들어서 오메가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니까 R 곱하기 오메가가 이 추의 속도하고 같아진다, 크기가. 단지 R 오메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인데, R 오메가 하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두 개가, 얘의 속도는 R 오메가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 그 속도가 부호가 맞게 나오겠죠. 얘가 카운터 클락와이즈 돌아가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야 되고, 얘가 움직이는 거리도 그렇죠. 거리도 얘가 돌아가는 R 곱하기 얘가 돌아간 각도 하면은 얘가 내려간 거리가 되죠. 그죠? 그건 사실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점 정리 뭐 적용하고 해가지고 노슬리 컨디션 해가지고가 나오지만, 이런 문제는 하도 많이 푸니까 이제는 여기서 뭐 요 점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점의 속도에서부터 요 점의 속도를 구하고, 요 점하고 요 실에 있는 점하고는 노슬이 비하기 때문에 속도가 같다. 그래서 나온 식이지만, 이런 거 하도 많이 풀다 보면은 그걸 뭐 꼭 그렇게 이점 정리 안 해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부호만 좀 조심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기하학적 조건에서 얘가 1.2m 내려간다는 게 의미하는 거는 얘가 3라디안 돌아간다는 거다. 왜냐면 이게 0.4가 R이고 얘가 1.2m.
R 곱하기 델타 세타가 1.2가 된다 하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봐도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렇게 얘가 풀려 내려가는데 이게 반경 곱하기 얘가 각도 돌아가는 만큼 얘가 풀려 내려간다는 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절대. 자, 그래서 여기 필요한 여기 주어진 조건들에서 이게 얼마나 풀려 내려가는지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 B의 속도가 아까 이게 주어졌기 2m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 각속도가 또 계산이 된단 말이죠. R 곱하기 각속도한 게 이 속도하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이 혹시 그 계산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렸더라도 나중에 점검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얘가 어디로 움직일 건가는 금세 알잖아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는 건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되죠. 그게 이해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건 진짜 큰일이죠.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 원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다 구해놨습니다. 해놓고 초기의 운동 에너지, 초기의 운동 에너지는 요 추에 의한 병진 운동 에너지 하고 요 디스크가 돌아가는 회전 운동 에너지 있죠. 디스크는 사실은 디스크 중심점이 움직인다 그러면 회전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 에너지를 둘 다 갖게 될 텐데, 디스크는 중심점에 대해서 돌기 때문에 병진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러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되니까 2분의 1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는 추의 병진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의 속도와 초기의 각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다 주어졌으니까 그냥 구해진 거고, 마지막에 가서 이 추의 속도와 그 디스크의 각속도를 오메가2라고 하면은 마지막 1.2m 내려갔을 때 그때 오메가2라고 하면은 R 오메가2가 V2가 마이너스 R 오메가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 마이너스 R 오메가2의 제곱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추의 운동 에너지고 마지막에 요게 디스크의 회전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오메가2 모르니까 오메가2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K2하고 K1하고 차이가 결국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해준 일량이 되는데, 이 일을 해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하나는 자중이 일을 해주죠. 얘는 플러스 일을 해줘요. 플러스 일을 해줘.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으니까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 모멘트, 이놈은 지금 이쪽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죠. 이 모멘트는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얘 자중은 플러스 1을 해줄 것이다. 그건 일단 판단을 하고 이거 계산식을 써야 돼요. 계산식보다 무조건 적지 말고 판단을 해가면서 적어야 부호 미스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한 일량이 여기 자중이 한 일량, 이 델타 y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래야 전체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는 m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델타 세타는 플러스였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보면 제대로 이렇게 된 게 맞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값들을 계산해서 해보면 이게 일량이 계산돼요. 그럼 이 일량이 K2에서 K1 뺀 거하고 같다는 데서 오메가가 결정되는 거죠. 오메가 결정되면은 마이너스 R 오메가2가 V2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V2도 계산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 마찰차가 두 개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A, B 마찰자가 있는데 B 마찰자에 M이라는 이 모멘트를 갖다 이렇게 가한 거예요. 모멘트를 가하게 되면 얘가 막 이게 그 각가속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가 정지돼 있다가 얘 모멘트 가하면 얘가 점점 각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져 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하면 B의 각속도가 10 라운드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에 10바퀴 도는 그런 상태까지 된 시점에서 이 B가 돌아간 각도는 얼마냐, 그리고 얘 A와 B 사이에는 얘가 B가 돌면은 A에 마찰력을 가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작용하는 마찰력은 얼마냐,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주어진 조건들은 A, B의 여기 반경과
그리고 AP의 질량과 그 관성 반경, 질량과 관성 반경이 주어진다는 것은 관성 모멘트가 주어졌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질량 곱하기 관성 반경의 제곱한 게 바로 A의 관성 모멘트, B 질량 곱하기 B의 관성 반경의 제곱 곱한 게 바로 B 그 이 디스크 마찰차의 관성 모멘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작용하는 모멘트 값은 6뉴턴 메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플러스로 적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 10 라운드 퍼 세컨드라는 거는 한 1초에 10바퀴 돈다는 거는 1초에 한 바퀴 돌면 2파이 라디안 도는 거죠.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로 이게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된 겁니다. 10 라운드 퍼 세크가 2파이를 곱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으로 쓰는 단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 해놨으니까 관성 모멘트는 뭐 이거 이렇게 해서 구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A, B의 각속도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은 이 각속도 관계식이 RA 오메가 A하고 RB 오메가 B가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뭐 그건 뭐 너무 쉽게 아는 거고, 단지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 테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R, 오메가 B를 알면 오메가 A는 오메가 최종 단계에서 오메가 B가 아까 20파이 라디안 퍼세크라고 그랬는데 오메가 A는 이렇게 구해진다. 식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일과 에너지 원리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 저거는 다 이제 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각도가 몇 도 돌아가느냐를 물었으니까 바로 이거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판단. 도대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일로 돌아와서, 그래서 처음에 얘가 멈춰 있었으니까 둘 다 마찰차가 멈춰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0이죠. 두 마찰차는 회전 운동만 하고 있으니까 두 마찰차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마찰차 A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A 오메가 A의 제곱. 요거는 두 번째 마찰차의 B 마찰차의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그죠? 걔네들은 무게 중심 안 움직이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일을 하는 힘은, 여기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이 작용하죠. 근데 마찰력은 A 마찰차에 F라는 힘이 작용하면 B 마찰차에 거꾸로 마이너스 F라는 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F가 작용하면서 얘가 돌아간 그만큼 B에 작용하면서 움직인 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 작용 반작용 힘들은 한 일량이 0이 돼요. 합치면.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는 그 마찰력은 아무 일을 안 해줘요.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해주는 건 유일하게 뭐냐면 거기 걸린 모멘트죠. 모멘트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 B 마찰차에 걸린 모멘트가 B 마찰차에 돌아간 각도. 왜냐면 모멘트가 컨스탄트 하니까. 아까 그 모멘트가 한 양은 인테그랄 M D 세타였잖아요. 근데 M이 컨스탄트면 M 델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량이 K2 빼기 K1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데서 델타 세타 B가 그냥 계산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리죠. 처음에 문제를 볼 때는 야, 이거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막상 적용시켜 보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냥 문제만 읽을 때는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문제가 나면은 여러분이 만들어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무지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 엔지니어링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직접 어떤 문제를 대했을 때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그거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 걸쳐서 여러분이 경험을 쌓아야 돼요. 엔지니어로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엔지니어들, 더 오래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 볼 때 나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만한 문제만 나기 때문에 절대 막 하나도 못 푸는 문제는 안 낸다고 그랬죠. 그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 뭐 변별력이 없는 문제를 내놓고 나서 그거 뭐에다 쓰겠어요.
혹시 내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못 푸는 걸 보고 막 좋아하면서 속으로 쾌감을 느낀다든지 내가 그런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혹시 모를까 그 외에는 그런 문제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찰력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일을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아무런 마찰력에 관련된 텀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마찰력을 구하려면 마찰력이 이 마찰차 A에 대해서는 일을 해주고 있어요. A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차 A에 대해서는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걸 구했기 때문에 델타 세타 B를 구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마찰차 A에 대해서 일과 에너지를 갖다 적용하면은 자 마찰차 A의 이 작용원의 마찰력이 작용하면서 얘가 어떤 일을 해주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곱하기 여기에 모멘트고 걔가 이쪽으로 돌려주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일을 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양이 여기 이렇게 나온 거고 F 곱하기 그게 요게 돌아간 각도만큼 일을 해주게 되죠. 각도. 근데 이 델타 세타 A라는 놈이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델타 세타 A라는 게. 왜? 아까 델타 세타 A가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 델타 세타 A가 마이너스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FRA 곱하기 델타 세타 A인데 RA 델타 세타 A가 뭐냐면 RB 델타 세타 B하고 똑같죠. 그죠? 두 개 마찰차가 맞물려서 도니까. 그런데 여기 델타 세타 B는 앞에서 우리가 구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아는 값이죠. 요건 아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워크 양이 얘의 처음에 운동량, 운동 에너지와 나중에 운동 에너지 차이하고 같다.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여기서 IA 오메가 A 제곱이죠. 처음에 얘의 운동 에너지는 정지됐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요거 빼기 0이 얘하고 같다라는 식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죠? 요 마찰차 A에 대해서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한 거죠. 여기서 모르는 건 요 델타 세타 B는 아니까 오메가 A 이 F만 모르는 거죠. 오메가 A도 알고. 오메가 A도 앞에서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다 알고. 그러니까 F만 모르는 놈이니까 F를 요 식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일과 에너지 원리 적용해서 푸니까 마찰력도 굉장히 쉽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이런 비탈면을 갖다가 이런 둥그런 물체가 굴러 내려간다. 근데 이 물체가 뭐냐에 따라서 물론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물체가 구냐 또는 실린더냐 또는 뭐 후프냐에 따라 관성 모멘트가 같은 반경을 가져도 같은 질량과 같은 반경을 가져도 달라진다. 질량 분포가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써야 되는데 이게 정지되어 있다가 굴러 내려간 이 수직 방향 저게 h만큼 굴러 내려갔다. 수직 방향 저게 그랬을 때 이 굴러 내려간 후에 각속도를 구해라. 이거 같은 문제는 사실은 여기 작용하는 힘이 보전력만 작용하는 시스템이죠. 이 자중밖에 작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얘가 굴러 내려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슬립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찰력이 작용하지만 슬립이 없을 때는 그 마찰력은 그 슬립이 없는 점에 속도가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이 마찰력이 작용해도 그 마찰력이 일을 안 해요. 미끄러지면은 비벼대면 일을 해요. 비벼대면 그래서 그 일을 한 그 일이 비벼대면서 열 에너지나 이런 걸 가져. 굴러 내려가면 열 에너지 생기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면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굴러 내려갈 때 마찰력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일을 하는 거는 이 자중에 의한 거예요. 자중에 의해서 일한 양이 자기 자중 곱하기 이 높이 차이, 굴러 내려간 높이 차이라고 그랬죠. 그 놈이 그 놈이 결국은 이 K2 빼기 K1의 이 차이하고 같아진다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K1 더하기 U1은 K2 더하기 U2 여기서 계산해도 되죠. U1하고 U2 차이가 바로 MGH가 해당하니까 그렇게 풀어도 돼. 일과 에너지 원리로 풀어도 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풀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이 이게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이게 요 실린더의
병진 운동 에너지. 그죠? 요게 속도니까 R 오메가가 요거의 이 둥근 물체의 중심점의 속도니까 R 오메가가. 요거는 회전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요 운동 에너지가 저거의 차이로 나타난다 하는 데서 오메가가 쉽게 구해진다 이거죠. 그때 사용하는 그 관성 모멘트는 9라면 5분의 2 mR 자승, 실린더나 디스크라면 2분의 1 mR 자승, 후프라면 mR 자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그 형태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서 오메가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 게 항상 똑같아요. 자, 이 경우는 막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에 힌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막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하는 건데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눌려 있어, 스프링이 눌려 있다가 이 스프링 눌려 있는 걸 탁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딱 밀어주면서 얘가 휙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섰을 때 그때 각속도가 얼마고 그때 여기에 힌지 포인트에 걸리는 발력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모든 지오메트릭한 정보들이 다 주어져 있고 이 막대의 질량도 주어져 있고 이 막대는 균일한 막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균일한 막대면은 요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다시 5점에 대해 5점 지점이 고정점 가지고 있으면 고정점에 대해서 식 세우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점에 대해서 세우면 좋으니까 운동 에너지 같은 거 구할 때도 이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지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부터 평행 축적률 써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구하는 과정이 여기 있죠. 관성 모멘트 구하는 과정이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지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이렇게 구해 놓고 나서 자 수직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인데 그때까지 이거 보면은 처음에는 눌려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0이죠. 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스프링 속에 보존되어 있는 에너지밖에 없었어요.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 델타 X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앞에서 13장 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스프링 보존 에너지. 그 다음에 똑바로 섰을 때 운동 에너지는 똑바로 섰을 때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2분의 1 I 5의 오메가 제곱 5점처럼 고정점이 있으면 고정점에 대해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한꺼번에 운동 에너지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강체 운동 에너지 고정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로따로 질량 중심점에 의한 병진 운동 에너지와 질량 중심점의 관성 모멘트를 이용한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구해도 또 값이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스프링은 보존 에너지가 스프링 다 풀렸으니까 보존 에너지가 없어지고 막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질량 중심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보존 에너지가 이제 그 자중의 그 위치 변화에 의한 위치 에너지죠. mgh만큼 h가 질량 중심점이 높아진 만큼. 질량 중심점이 높아진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가 여기 올라가니까 요 d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h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k1 더하기 k2는 k1 더하기 u와는 k2 더하기 u2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용하면은 오메가 하나밖에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오메가 바로 구해져요. 근데 여기서 구하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발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발력은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발력은 이 시스템에 일을 해주는 힘이 아니죠. 왜냐면 5점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5점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주는 힘이니까 발력은 일과 에너지 법칙 그 자체에서는 절대 안 나올 거라는 건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자유물체도 그려서 자, 요 똑바로 섰을 때 작용하는 힘들을 갖다가 자중작용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5점에 작용하는 발력을 갖다가 표시해야 되는데 발력이 Y방향으로만 있을지 X방향으로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양쪽 성분 다 가지고 있다고 일단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그 섣부르게 그냥 자기 직관을 이용해 가지고 얘는 X방향은 힘이 없겠다 해 가지고 풀면은 많은 경우에 그 자기 직관이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답이 엉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서 만일에 여러분 직관대로 X방향 힘이 없다면 이 RX 값이 0이 나올 것이요.
아니면은 Rx 값이 뭐 어떤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 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体그려놓고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운동방정식 세워보면은 X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막대 질량 곱하기 막대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 Y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막대 질량 중심점의 Y방향 가속도의 곱과 같다. 그 다음에 막대 회전방향 운동방정식은 5점에 대해서 세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왜냐면 지점에 대해서 세우면은 이 RX가 지점에 대해서는 모멘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데 5점에 대해서 세우면은 모든 힘들이 다 그 5점을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모멘트가 5점에 대한 모멘트 0이 돼 버려요. 여기서 이 식에서 쉽게 알파가 0이라는 걸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RX가 0이라는 것도 알죠.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RX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적기도 전에 무조건 그냥 자기 그 직관만 이용해서 그냥 RX 없이 풀면은 재수가 좋으면은 그 직관이 맞는데 재수가 나쁘면은 직관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냥 직관에 의지해서 이렇게 풀지 말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여기 4개 중에서 이게 결국 3개만 쓰는 거죠. 여기서 알파하고 이 가속도들 사이에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지점과 5점 사이에 2점 정리를 이용하면은 알파하고 오메가 이렇게 돼서 지점의 가속도는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지점의 그 X방향 가속도는 이런 성분이 되고 Y방향 가속도는 이렇게 됐는데 이 오메가는 앞에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Y방향, 지점의 Y방향 이거는 구해진 거예요. 요것만 모르는 거죠. 미지수 5개씩 5개 이렇게 돼가지고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RY 값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RY 값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놈은 mg하고 달라요. 자중보다 작아지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휙 돌아가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리는 자중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힘하고 그 밸런스 되는 게 여기 힌지 포인트에서 작용하는 발력이 되는 거죠. 발력 더하기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 관성력하고 그 다음에 자중하고 3개가 합쳐서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힘은 자중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물리적인 그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풀도록 하세요. 자, 이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핀 조인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요 끝에는 이 롤러로 돼 있어서 얘가 이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굴러가면서 이렇게 요 질량은 없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그래서 양쪽이 이게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일 때 처음에 60도에서 이렇게 놓여 있다가 이 베타가 60도로 놓여 있다가 여기도 60도겠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20도가 됐을 때 그때 여기 지금 나오는 D점의 속도 그리고 이 강체들의 각속도, 얘 각속도하고 얘 각속도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하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같고 방향만 반대니까, 그죠? 각속도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는 그런 운동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뭐 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20도가 됐을 때 뭐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이 각도가 나오고 그럴 때의 경우니까 이거는 일과 에너지 원리로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일과 에너지 원리를 갖다 풀려면은 이 두 강체의 이 링크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링크 A하고 얘가 요 B가 있는데 이 A의 운동 에너지는 쉽죠. 왜냐하면 고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 I 이 5점에 대한 이 링크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러면 되는데, 얘는 고정점이 없기 때문에 얘의 운동 에너지는 요 M점이 바로 이 링크의 질량 중심점이죠. M점의 병진 운동 에너지와 얘의 가운동 에너지, M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용한 이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M점의 그 속도를 구해야
이놈의 병진 운동 에너지를 갖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M점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M점의 위치를 먼저 구했습니다. 여기 위치 5에서부터 이 M까지의 위치 벡터, 요걸 이 위치 벡터를 미분한 게 바로 속도 벡터가 되니까 N점의 속도 벡터가 되니까 요걸 미분하면은 베타가 변하니까 베타 다트에 대한 이런 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VM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요 막대의 질량 곱한 게 바로 요 막대의 병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운동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구해지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앞에 있는 놈은 2분의 1, 요 앞에 있는 놈은 첫 번째 막대 A의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예요. 그죠? 2분의 1 I5 오메가 제곱.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막대의 운동 에너지 전부 다. 두 번째 막대는 고정점이 없기 때문에 2분의 1 요거는 그 두 번째 막대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오메가 B의 제곱. 두 번째 막대의 회전 운동 에너지, 두 번째 막대의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그 두 번째 막대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의 제곱. 그래서 이 앞에서 요거 다 구해놨으니까 요거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베타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사인 자승 베타도 있고 코사인 자승 베타도 있고 뭐 이런 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타 값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베타에서 변하는데 여기 작용하는 힘은 역시 보존 역백기 작용 안 하죠. 작용하는 힘이 자중백기 작용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일해주는 힘이 자중백기 없으니까 보존계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K1 더하기 U1은 K2 더하기 U2. 근데 여기에 지금 보존 에너지로 작용하는 거는 바로 자중에 의한 보존 에너지죠. 그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60도로 있을 때 이 질량 중심점이 위에 있다가 이게 20도로 변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내려오는 거에 의한 요 높이 차이에 의해서 mg 곱하기 높이 차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질량이 같으니까 곱하기 2한 게 전체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죠. 그게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mg l sin 베타, 얘가 바로 여기를 0으로 잡아서 위치 에너지 여기를 0으로 잡게 되면은 mg l sin 베타가 바로 이 두 막대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이게 베타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요 점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높이가 높이가 L 2분의 L 사인 베타잖아요. 2분의 L 사인 베타. mg 곱하기 2분의 L 사인 베타가 요 위치 에너지고, 여기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배 곱하면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mg L 사인 베타. 그래서 거기다가 베타가 60도일 때와 20도일 때 K 더하기 U가 같다라는 식을 적은 데서부터 이 식들이 베타 다트, 즉 오메가 값도 나오고 VD도 나오고, 이게 구해준 베타 다시 나오면 VD는 여기 VD D점의 속도는 이렇게 D점까지 거리가 요거니까 위치 벡터가 요거니까 요거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2L 사인 베타 다트인데, 베타 다트 구해지게 되면 여기 대입하고 베타 대신에 20도 대입하면은 바로 요 값이 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그 한 것들을 보면은 일과 에너지 원리 이번 시간에 17장에서 적용한 걸 보면은 13장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를 하는데, 단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거는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게 더 들어간 거하고, 이 일에 대해서도 모멘트가 해주는, 모멘트가 이렇게 돌려주니까 모멘트가 돌려준 그거에 의해서 해준 일량,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 점, 그것만 고려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모멘트가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용하는 그런 모멘트가 보통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런 예를 들면 휠 같은데 이렇게 모멘트가 걸린다, 뭐 이런 모터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 모터가 모멘트를 그 휠에다가 걸어 가지고 작동할 테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모멘트를 고려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그 13장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단지 이제 회전 운동 관련된 게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17장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그 내용들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단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연습이 필요한 거죠.
질문 없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때 그 강의실하고 이런 건 전부 그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